중개에 대해서 이제 두 줄 밑줄 그었어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주로 용어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중요한 걸 합니다. 자,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세 가지가 뭐냐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셋째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중개라고 그래요. 중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갖춘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해하실 게 요게 있어요. 거래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다. 그러면 권리의 변화가 생긴다. 권리 변동, 이렇게. 그런데 민법 시간에 배우실 때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법률행위 말고 하나 더 있지요. 이게 뭐냐면 법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법에 써져 있어 그렇게 된다고. 그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배워요.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배우자도 없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언제 취득합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저절로 취득합니다. 왜 그렇게 저절로 취득하죠? 민법에 써져 있어요. 상속 일어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상속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경매도 그래요. 경매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원래 제일 마지막 진도가 경매 진도예요. 그걸 지금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내잖아요. 낙찰 대금을.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안 가져와도.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나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 줬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매매. 근데 경매는 어때요? 등기 안 가져와도 돈 내면,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가 써낸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도 등기가 아직 안 넘어왔어도, 등기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저절로. 그렇게 민법에 써져 있다니까요. 네. 옛날에 어떤 상속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70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개사 공부를 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70대죠. 그런데 아버님이 90대야. 장수 집안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하시면서 했던 소리를 지금도 못 잊겠어요. 아버님이 부자인 모양이에요. 부동산 부자. 근데 아버님이 안 돌아가시니까 70세잖아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럼 아버님 언제 등기 넘겨주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70대가 될 때까지 자기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된 게 없는 거예요. 오래 사셔가지고. 그래서 야 아버님 그 말에서 아버님 빨리 돌아가 주셔야 하는데 그런 그게 좀 묻어나오더라고. 언제까지 사실 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 했지만은 느낌은 그런 표현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상속이에요. 이게 상속. 돌아가 주셔야 소유권 변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실 게 이겁니다. 이렇게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서 안 쓰고 이런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저절로 일어나니까 법에 써져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때는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못하면 알선을 못하는 거예요. 알선이 뭐예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과 상속을 해주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버님한테 저 아들한테 상속해 줄 겁니까? 아들한테 상속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건. 따라서
아무리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만 원인이 상속이다, 경매다 그랬을 때는 중개란 용어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중개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계약서 써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요.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선의 여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개란 말이 성립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개의 본질은 뭐냐면요.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례를 3가지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중개인지 아닌지 맞춰보셔야 돼요. 이걸 맞춰야 중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죠, 돈.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면 대출 약정서 같은 걸 쓰시는 거예요. 그 약정이란 말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대출을 받는다 가면 대출 약정서에 도장 찍는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법조문으로 오고 교실로 들어오면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요.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쓰는 말과 법에서 쓰는 말이 확 달라지는 거 같은 얘기인데 저기 은행 가면 대출 받으시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교실로만 딱 들어오면 뭐라고 바뀌어요? 소비 대차 계약 하시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세 임대차처럼.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고. 교실에서 쓰는 용어로 나와. 요 돈도 금전이라고 그러죠. 금전 아주. 응? 법률 용어가. 돈이라고 안 해요. 금전.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뭐냐면 1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1억 그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쓰잖아요. 그리고 대출 받던 그 돈, 그 모양, 그 돈 그대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1억만큼의 돈을 다른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을 꿔서 소비해버리고, 소비 뭔지 아시죠? 소비, 써버려. 어떻게든 하여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꾼 금액만큼을 다시 갚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이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대출을 받게끔 은행에서 제가 알선해 줬어요. 왜냐하면 대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좀 힘 좀 써가지고 대출 받게 만들어줬다고 제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럼 저는 중개한 것인가요? 어때요?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했다. 중개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준 건 맞죠?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건 맞죠? 그런데 이 계약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아니죠, 돈. 부동산 아니죠? 그러면 중개가 안 돼요. 중개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돼요. 부동산, 계약서 쓰게 도와준 거, 소개시킨 거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개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중개사 법령에서 얘기하는 중개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기 오면 진짜 안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째. 땅 있죠, 땅? 이게 경매 나왔어요. 이게 임야였어요, 임야. 임야가 땅이잖아요. 대표적인 땅. 근데 경매 나왔는데 3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짜리가 3천까지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땅을 낙찰 받아보라고 제가 돈 있는 사람한테 야, 돈만 있으면 이거 받아봐. 이거 무조건 돈 버는 거야 라고 알선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중개한 것인가요? 어때요? 저는 중개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소개시켰는데 그것도 부동산을. 왜 이건 중개가 아닌 거예요? 벌써 했는데. 중개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계약서 썼어요? 쓴 적 없어. 입찰표를 썼지. 그리고 그 금액이 1등 돼갖고 돈을 냈지.
그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라고 하지 않아요. 아셔야 될 게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이 다 중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 일부가 중개예요. 일부가. 아시겠죠? 자, 세 번째요. 신축 빌라입니다. 새 빌라예요. 분양합니다. 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 매매 주로.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곧 분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됐는데 그 첫 번째 매매를 뭐라고 불러요? 분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요. 이게 매매 계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중간에서 알선해 주는 게 아니고 대행을 해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주인이 있는데 그 빌라 주인 대신 제가 분양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대리라고 하는 거 배우시나요? 대리? 그렇죠. 또 안 배웠다가 그러려고 그러죠. 대리. 하도 많이 속아갖고 질문 드리면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러면 안 배웠대. 그래서 민법 시간한테 물어봐. 했대. 공법 시간한테 물어봐. 했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저도 하도 많이 까먹어갖고 오늘은 어쩔 때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하여간 넘어온 것 같아.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뭘 안 했지 내가. 뭔 해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밤 10시 넘어서 맞아. 그렇게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뭐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면 이건 중개예요, 안 해요? 응? 아니다. 응? 지금 다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아닌 거 하고 있잖아요. 왜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빌라도. 그 다음에 뭐요? 분양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돼요. 대행. 응? 알선해야 중개예요. 대행과 알선을 잘 이렇게 좀 구별해보면 이래요. 이 부동산이 있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 한 사람, 둘 사이에서 중간에서 C가 이렇게 소개시켜요. 알선해줘요. 이 알선. 그럼 C가 하는 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행은 뭔가, 요건 알선인데, 대행은 치우치는 거예요. A하고 B가 둘이 계약을 해요. 근데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C라는 사람이 중간에 공정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C가 A한테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A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 빠지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해서 A를 대신해서 C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약을. 이게 뭐예요?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은 어떻게 돼요?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요 내용은 중개란 개념을 진짜 이해했는지 저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꼭 노트에 써두시고 아 이거 왜 중개라고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이거 할 건데 계속 진화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잘 보세요. 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이번에는 쭉 이렇게 한 군데 놓고요. 교재는 55페이지 딱 가십니다. 55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중개업 이렇게 나옵니다. 29에 나와 있고요. 밑에 회색 바탕 박스에 있는 두 줄을 갖다가 밑줄 긋고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에다 동그라미 또 치십니다.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이렇게 돼 있죠. 중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또 업자에도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다 네 군데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의뢰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중개, 마지막에 업, 이렇게. 자, 일단 끝났어요. 자, 요걸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고, 제가 판례 3가지를 밑줄 그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칠판을 보셔야 돼. 사실은 중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개업이 중요해요. 중개업이란 말과 중개란 말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부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아까. 두 번째, 보수를 챙겨야 됩니다. 보수, 복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를 해주셔야 돼, 중개. 예? 중개가 뭐예요?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요거. 그쵸? 그러니까, 요때 써먹으려고 미리 자락을 깐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데 이거 알려면 이걸 알아야죠. 자,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근데 부탁이다, 보수 챙긴다, 뭐 어렵잖아요. 이거 중개는 했고, 요것이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적으로 한다는 말 뭔지 아시겠죠? 대충 감은 오죠. 이랬을 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4가지를 몽땅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라도 못 갖추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개란 말과 중개업이란 말은 글자는 한 글자 차이예요. 근데 요건으로 보면 한 글자가 아니죠. 요게 더 들어가야 돼요. 3가지가. 그 중에서도 자, 그 중에서도 옛날보다 이게 줄이 짧아진 느낌이 있네요. 에? 이 구석지는 못 가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게 뭐냐? 이게 조문은 없는데 판례가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업이 된다고 그래요. 직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이제 듣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아시면 되니까 밑줄 긋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직업이 되려면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돼. 영리 목적. 돈 벌라고. 영리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사실 요게 이제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영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해요. 영업. 그 영업적으로 했을 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을 잘하신 분이 계신다고 보면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틀린데 그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쭉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심리학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뭐 거창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 심리. 그죠? 근데 거의 일맥상통해요. 누가 영업을 잘하냐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해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을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게 심리인데 원리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들어갖고 그걸 알게 된 게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야,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전수를 해주고 싶어. 전수라니까 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빨리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상대방 심리를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잘 응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사람 대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상대하고 돈 벌 목적으로 하고 그게 영업이에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자인데요. 보험 영업을 하세요. 그런데 한 달에 막 5천만 원 이상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서를 두고 하더라고. 우리 만났을 때는 인사는 90도로 해요. 근데 비서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근데 저 만나면 어떻게 또 보험 또 뭐 계약 하나 더 나올 게 있다 싶으면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면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래.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은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영업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꼬박꼬박 뭐 보내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만나면 그냥 완전히 뭐 막 사모님 그러면서 그냥 거의 그냥 대단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보험 영업도 잘하지만 만약에 자격증 따서 부동산 하잖아요. 부동산도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볼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두 번 하고 말면 그건 영업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여기에 영업이 되고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죠? 이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일회성. 응?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란 거 어쩌다가 매매 한 건 했다. 그럼 중개업 아니에요. 어쩌다 한 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전세 한 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이 안 된다 이거지. 요걸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 건데 동네에 가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동네 가면 슈퍼가 있어요. 슈퍼. 그 슈퍼 주인분이 이게 슈퍼를 운영하고 계세요. 요새는 슈퍼가 많이 없어졌죠. 편의점. 근데 저희 때는 뭐 편의점이 별로 없었으니까 슈퍼 저 주인분이 계신데 이분이 통장님이세요. 근데 대학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슈퍼에 B라는 대학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 사러 들어온 거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니까 원룸 구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생이 원룸 이제 옮겨보려고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슈퍼 주인이 자기 친구가 C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가 주변에서 돈 좀 모아갖고 원룸 빌딩을 올렸어요. 최근에. 잘 아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축 원룸이죠. 그게 생각나잖아요. 이 원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거리가 적당하고 또 새 거니까 약간 월세가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한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을 얻었죠. 이렇게. 결국은 원룸을 누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지금? 슈퍼 주인이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원룸 주인하고 학생이 원룸에 대해서 그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원룸 전세를 이 학생한테 누가 얻어준 거죠? 얻어준 사람이 누구? 슈퍼주인. 그러면 슈퍼주인은 대학생한테 원룸 전세를 얻어줘가지고 계약하게 만들었는데 슈퍼주인은 중개한 게 맞습니까? 중개했나요? 안 했습니까? 중개는 지금 이쪽인데 중개는 세 가지 갖추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 소개시키면 되잖아. 원룸 부동산 맞죠? 신축 원룸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월세 계약 똑같은 거. 얻어줬죠? 중개예요. 이랬더니만 이 학생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슈퍼 주인한테 요렇게 슈퍼 주인한테 요렇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잘 받았죠. 그럼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복비예요, 복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중개라고 할 수 있나요? 슈퍼 주인이 한 것은 중개죠. 근데 이걸 10만 원 받았으니까 중개업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다. 왜 중개업이 안 됩니까? 슈퍼 주인 아저씨는 슈퍼 운영하는 게 직업인 거고 자기 영업인 거고 이 부동산 전세 얻어주고 소개시키는 것은 직업 자기 일이 아니죠. 어쩌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중개라는 말과 중개업이라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요? 우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실 게 우리 판례가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게 사실 조문에 없는 거거든요. 판례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영업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이 돼요. 라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과 이쪽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쪽에 들어가면 갖추면 영업이 되면서 중개업이 되니까 이 중개업은 어때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려면 관청에다가 등록을 딱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잡혀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안 했죠. 그래서 위반했죠. 등록 안 하고 하죠. 자격증도 없이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을 딱 긋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쪽에 들어가면 이게 돼서 등록하고 해야 되고 안 했다가는 잡혀간다는 거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슈퍼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중개업이 안 돼요.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자격증도 없이 등록도 안 하고 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이쪽은. 형사처벌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형사처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주인 아저씨는 어쩌다가 그냥 전세 한 건 소개시켰어. 저 때는 자격증도 없고 그다음에 등록도 안 돼 있어. 그래도 안 걸려요. 안 걸려 법에. 그런데 슈퍼주인 아저씨가 이제 갑자기 우연히 전세 한 건을 딱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적성을 발견해 버릴 수 있죠. 해보니까 과자를 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응? 부동산을 소개해야지. 그래서 슈퍼주인 아저씨가 이 일 있고 나서부터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슈퍼에다 앞에다가 빨간 표차를 붙여놔요. 방 구해줌 이렇게. 방 구해줌 이렇게 표차를 붙이고 대학노트 한 권을 딱 만들어요. 사갖고 거기다가 온 동네, 이분이 통장님이시라니까 온 동네 원룸, 하숙집, 전셋집 싹 적어놔요. 얼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표차를 두고 이거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가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되면 뭐예요? 복비를 이제 딱딱 받습니다.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업이 돼 버렸죠.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슈퍼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중개업 쪽이 돼 버렸으니까 등록하고 해야 되죠. 근데 자격증도 없고 등록 안 한 상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슈퍼주인 아저씨가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우연히 어쩌다가 전세 한 건 했을 때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될 거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요. 중개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챙겨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자, 지금부터 이 스토리를 기억해 보셔야 돼. 일이 발생했어요. 이분이 영업 능력이 무척 뛰어난 분이에요. 남자분인데도. 그런데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공부에는 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격증 없는데도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광고를 냈어요. 부동산 광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이제 팔아주시오 뭐 이렇게 부탁받은 걸 갖다가 광고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10건이나 계약한 거예요. 10건.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인데 보수인데 복비인데
10건이나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신 그 의뢰인 손님들이 하나같이 복비 주겠다고 처음에는 약속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보수를 안 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야. 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 무등록 중개업한 요 사람은 보수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해줬는데 복비를 갖다가 안 줬을 때 재판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재판 걸어봤자 복비 주라고 판결이 안 나요. 줄 의무가 없게 돼요. 판례에 따르면. 오히려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그죠? 처벌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건 계약했는데 그 손님들이 전부 다 계약한 손님들이 복비 주겠다고 약속까지는 했는데 복비를 안 주고 경찰서 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형사처벌 받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는가? 요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다가 중간에 못 딴 거죠. 그러니까 등록증도 못 낸 거죠, 지금.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무등록인 건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했습니까? 무등록인 건 맞는데 중개업을 했냐고. 중개업이 되려면 이거 요건 갖춰야 되는데 10건이니까 이거요? 중개지? 그 사람한테 부탁받아서 한 거지? 근데 보수는 어떻게 해요? 약속만 했죠.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보수를 못 받고 약속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은 맞지만 중개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자 처벌되지는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판례예요.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 아시겠죠? 자, 일단 밑줄 그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교재는 56페이지 가보시면 56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밑줄 긋습니다. 별표 치시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이때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줄 밑에다가 공간에다 쓰실 게 뭐냐면 요걸 쓰셔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런 표시를 꼭 해두셔야 돼. 여기까지가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어서 따라서 혹시 무등록 상태에서 이렇게 중개업을 했다고 해도 이건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요 처벌 X라고 적어주신 게 좋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딱 가십니다. 59페이지 딱 가셔서 윗부분에 보면 판례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자, 거기를 두 줄을 밑줄 긋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보세요. 보수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다시 한번. 보수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보수 받았다고 나왔죠, 지금. 보수 받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했죠, 우연히. 그러면 보수를 챙겼다고 해도 우연히 했다고 한다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개업 활동을 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수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우연히 하게 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뭐 직업적으로 했어요. 근데 보수를 안 받았어요. 반대로. 그러면 이것도 중개업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업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포인트는 요 보수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여기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봐요. 자,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면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컨설팅 업을 하시는 컨설팅 업자예요. A예요. 부동산 컨설팅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 어떤 사람이 고시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고시원 빈방이 되게 많아요. 또 낡기도 했죠. 근데 사람들은 고시원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만 돈 생기면 원룸 쪽으로 움직여 버려요. 고시원과 원룸의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원룸에서는 안에 거기서 밥도 해먹고 막 그럴 수 있죠. 고시원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방에서 잠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돈이 생기면 고시원 돈 없으면 가지만 고시원 돈 좀 있으면 고시원 안 가고 원룸을 가니까 빈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이게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자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고시원 주인한테 이러지 마시고 이걸 원룸으로 다 개조해 버립시다. 제가 관청에 알아봐 갖고 칸칸이 방마다 이제 화장실과 요 취사시설 들어갈 수 있게끔 원룸으로 이렇게 좀 개조하면 방수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원룸에 대한 수요가 신축 원룸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사실 월세도 좀 많이 받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고시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들어간 비용 제가 이렇게 뽑아볼게요. 공사비 뽑아보고 나중에 이거 찼을 때 합리적으로 해서 가지고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해 드릴 테니까 바꿔봅시다. 이게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땅 주인 같은 경우 이제 땅 주인 그 땅이 농지예요. 그럼 땅 주인은 농지를 갖다 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 사장님이 이거 그냥 대뜸 이 상태에서 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거 비싸게 안 쳐주고요. 잘 찾기도 쉽지 않아요. 자,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 땅을 대지로 좀 만들어 봅시다. 대지. 집 지을 수 있는 대지로 공사비 들어가도 좀 만져서 평평하게 좀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관청에 집어넣어서 이건 지금 농지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십시다. 그러면 비용은 좀 들어가도 그 들어간 비용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대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맡기면 제가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또 컨설팅이에요. 보통 개발업자들도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컨설팅 하는 사람,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은 이 컨설팅 자체가 자유업종에 들어가요. 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업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컨설팅 사무실을 그래서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컨설팅만 했다 그러면 자유업종이니까요. 컨설팅만 했다면 괜찮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개해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중개. 아까 농지였는데 이거 돈 들여갖고 대지로 바꿨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팔아주세요. 복비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팔아주세요. 그런다고. 얼마에? 비싸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농지를 대지로 바꾼 것을 팔아주게 되는 거. 그거 뭐예요? 중개지. 그 부탁을 받고 팔아주는 거죠. 복비도 엄청 많이 챙겨가면서 팔아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3건, 4건.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활동은 뭐가 돼요? A의 활동은.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이러고 이렇다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요건 갖췄잖아요, 다. 그러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격증 따고 등록을 한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따다가 못 땄다니까.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그 무등록 상태에서 컨설팅만 하면 안 걸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했어요, 무등록 상태에서? 몇 건 안 되지만 1년에 3건, 4건씩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개업이에요. 조그맣게 하지만.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형사처벌 받겠죠?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꽤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자, 그래서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7페이지. 자, 57페이지니까요. 거기서 보면 제일 밑에 가시면 판례 박스가 있습니다. 판례 박스 중에서 1번 밑줄 긋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 안 한 사람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중개를 해줬어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컨설팅을 주로 해요. 근데 조그맣게 중개를 해요. 그랬다고 해도 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하고 해야지 처벌 안 받는 것이고 조그맣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중개업에 들어가니까 이러고 이렇게 되면 등록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따시고 현장 가시잖아. 근데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데 컨설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의 중개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그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나는 자격증 따려고 고생했는데 응? 내가 버는 돈보다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더 많아. 그럼 막 찌르고 야단 납니다. 근데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나는 컨설팅만 했어요. 첫 번째 빠져나간 것은 계약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제가 거기 도장 찍은 거 없잖아요. 계약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간 게 첫 번째. 근데 이것도 많이 하니까 이제 뭐예요? 관청에서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 직거래했다고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직거래 방식이 아니고 컨설팅 하고서 그 관련된 컨설팅료는 많이 챙기고 계약서 쓸 일이 생기게 되면 부동산, 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써. 그래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중개 안 했어요. 저 사장님이 저 계약서 써준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돈 좀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계약서 써주는 사장님이야. 자기는 푼돈 벌고 있는데 컨설팅 한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데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서 배가 아프셔가지고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좀 이거 어떻게 좀 규제하는 방법이 없냐고 막 열변을 토하셔. 방법은 있지 안 해서 그렇죠.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뭐냐면 이 컨설팅이라는 이런 영업 행위도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깔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실제 자격증이 없이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일감을 막는 거예요. 경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그거 왜 못하지? 빨리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들이 주장하는 거 막상 그 하는 것은 또 틀린 차원이 있어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뭣도 있냐면 사실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따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안 들리면 좀 깰만도 한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대학 교수들이 막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자격증 없으면 일 못해. 근데 그건 이상인 거예요.
좋지요, 그렇게 하면. 맞는 얘기죠, 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 일 못해 그러면 지금 실업자 될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없어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거하고는 참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된 원리예요. 사회의 원리. 아, 이거 왜 개혁을 못하지?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일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이 돼요. 이해관계가. 자, 오늘 또 이상한 소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진도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59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제 제가 요걸 알았어요. 이제 원리를. 요게 지금 마이크 줄이 어디까지 가는가. 옛날보다 지금 옛날처럼 생각해서 저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쪽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쪽 위주로. 자,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나오죠? 공인중개사다. 거기 네모 3번 밑에 가시면 밑에 첫 줄, 두 줄 나오는 것 중에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지금?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자격증을 딴 사람.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딴 사람을 얘기하죠. 요것이 최근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면 증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격증,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뉴욕주에 가가지고 미국 뉴욕주의 중개 자격증을 땄어. 그럼 뉴욕주 중개사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요? 이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증이 아니거든. 뉴욕주 중개사지.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산지 한 10년이 됐어. 한국말을 유창하게 글도 잘 읽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거야 이제 최근에.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증을 따게 되면 여기 들어가요. 우리나라 증이에요. 우리나라 자격증. 네, 이렇게. 자, 넘기시고 60페이지 가시면 네모 4번에요.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업 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과 이 말은 글자 수에서도 틀리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개업이란 말이 있으니까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동산 사장님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 회색 바탕 박스에 오시면 둘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4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자, 보실게요. 여기도 이 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등록이에요, 등록. 관청에 등록을 낸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죠. 그쵸.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용어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게 이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증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부동산 사장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러던데 공인중개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요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러. 무슨 얘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 써요. 잘. 옛날에는 이걸 중개업자라고 했던 거죠. 부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글자가 7글자라 돼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써야 돼요. 예,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교실에서 우리 이걸 부를 때 조금 줄여서 부르자고. 부를 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개공이다. 개공이다. 응? 개공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교실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현장에 가서 개공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공부하신 분이나 좀 일부 알아들으시고 공부를 다 거의 줄여서 개공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기분 나빠하세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 지금 최근에 나간 분들이. 응?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실에서 배운 대로 개공이 그러면 경공으로 자꾸 들으셔. 경공.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싫어하셔. 그냥 사장님이야 사장님. 현장에 가면 사장님. 무슨 개공이야 개공은. 근데 교실에서는 개공. 교실 벗어나면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등록하신 오픈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부동산 사장님의 종류가 3종류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오픈한 사장님 중에 보면 자격증을 따서 혼자서 오픈하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분도 계시고 전체 부동산 사장님 중에 한 98%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이라 하는 것도 이게 영세업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필 때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동네에 뭐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돈벌이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뭐 선진화니 무슨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대기업들한테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이거 물꼬를 터주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종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만 가까이. 뭐 그 관련된 종사까지 치면 더 돼요. 그죠? 20만, 30만, 4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찍어 없이 또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서비스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출할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동네 슈퍼가 있는데 무슨 저기 뭡니까? 이마트 이런 데서 골목골목에 그런 그 점포가 들어온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고 크고 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통해서 동네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진 않지만 동네 골목골목에 그냥 일반 서민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 이렇게 소개업하면서 이렇게 돈벌이 했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다 몰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뭡니까?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니까 암암리에 무슨 LG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신 뒤에 여의도에서 모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여의도에서 모이려면 일단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모이고 싶어도 잘 못 모여.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법인인 개공 그렇게 되면 법인을 차려서 덩치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면 일부는 아주 극히 일부는 돈 좀 있고 자금이 좀 있으신 분은 법인을 차려서 오픈을 해요. 그게 0.3%나 되려나 얼마 안 돼. 1%도 안 돼 당연히. 전국에 몇백 군데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옵니다. 세 번째 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부칙이란 말을 아셔야 돼. 이제 법조문을 보면 법조문이 모든 법이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부칙 조문이 있고 그래요. 부칙.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조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은 본문이다. 이렇게. 본문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100조, 123조 이렇게 부칙도 1조, 2조, 3조 뭐 좀. 근데 부칙 조문은 많지는 않아요. 일부 조금 있어요. 보통 1조, 2조, 3조 거의 거기서 끝나요. 많지는 않고 본문이 이제 조문이 많지. 그러면 이 부동산 사장님은 이분은 부칙에 나와 있는 사장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나온다고 여기에. 그럼 왜 여기 나오느냐? 요거 이해하셔야 돼. 부칙에 나와 있는 정확히는 6조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장님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역사를 좀 아셔야 돼. 우리 옛날에 보면 1961년 박정희 정권 때는 자격증 없이도 신고하면 할 수 있었죠. 근데 83년도 들어서니까 전두환 때 어떻게 됐어요? 자격증을 따라고 막 얘기하죠.
그리고 허가 내고 하라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전에 자격증 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신고만 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 보고 자 이제는 자격증 따고 허가 내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못해요. 라고 그 사람들을 중개업시장에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격증도 없이 신고하고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때 이 법을 만들면서 부칙조문에다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허가받은 걸로 봐줄게요 라고 하고 지나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무조건 보호해요. 그래서 법은 소급을 싫어해요. 소급이 뭔지 아시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법은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든지. 그죠? 시험에 대해서 지금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대평가 할 때도 보면 그럼 이제 올해부터 상대평가 이런 건 힘들어요. 최소한 2년, 3년 이거 기간을 주고서 상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올해 상대평가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내년부터 상대평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3년, 2년 이렇게 주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내세워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제도가 생겼어. 내년부터야? 그렇게 되면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예 기간을 막 줘요. 근데 돌아가서 옛날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 법에서는 꿈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거의 위헌이에요. 거의.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요. 그게 부칙조문에서 허가받은 걸로 봐줄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죠. 지금 99년도 어떻게 바뀌어요? 자격증 따는 건 따는 건데 등록 내고 하세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기존에 이렇게 허가받은 걸로 봐줬던 사람이 여기서 제도가 또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못 하셔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게 아니죠. 또 뭐예요? 기존에 여기서 허가받은 거로 봐줬던 이 사람을 여기서 부칙조문에서 또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등록된 걸로 봐줄게요. 그냥 계속 하세요. 폐업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시는 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어디서요? 부칙조문에서 이거 등록된 걸로 봐주잖아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등록했던 아니면 부칙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의제, 봐주든 쳐주든 등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회사도 개공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복덕방 할아버지. 이분들의 연세가 90세 이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많지 않죠. 이분들 이제 1%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부칙에 나와서 등록된 걸로 쳐졌던 개업공인회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본문에다 안 쓰고요. 부칙조문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회사의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새로 등록을 받아주죠. 요거 새로 등록을 받아주질 않아요. 여기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람, 요 사람 복덕방 할아버지 자격증 없어요. 따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그렇죠? 자격증 없는데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앞뒤가 안 맞죠? 자격증 없잖아요. 근데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이게 그런 거예요, 솔직히. 좀 마음에 엄청 안 들어요. 옛날 말이 훨씬 나요. 중개업자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요한 징표는 이걸 꼭 아셔야 돼. 자 쉽니다 이거 하고 중요한 징표는 뭐냐? 자격증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냐를 나누는 중요한 징표는 그죠? 중개업을 하고 있다, 중개업 안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는 징표는 뭐예요? 등록이에요. 등록. 등록만 돼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개공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중개업을 하나도 안 해. 근데 등록이 돼 있어. 개공이에요.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등록이 돼 있어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양반 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갖고 중개업 하는 양반 땡. 틀렸다는 얘기예요.
개업 공인인증서의 징표는 뭐예요? 등록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 오픈 등록돼 있다고요. 등록돼 있으면 다 뭐예요? 개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쉬겠습니다.